기후위기 생존TV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지난 총선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그와 관련된 공약이나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정당이라든가 진보정당을 비롯한 소수 의원들 말고는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5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한 축으로서 그린 뉴딜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은 이게 너무 생소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의 1930년대 미국에서 뉴딜이 있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우리 시대에 이거를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우리 생활과 삶을 전체를 한번 다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뭔가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신기루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전문가나 지역의 활동가들도 우리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린 뉴딜 내용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면서 질문도 오가고 되지만 먼저 김병건 선생님한테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못할 건 없는데 그린 뉴딜은 그린과 뉴딜 두 단어가 합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린은 우리 옆에 계신 이제 기후위기 활동가님이 열심히 해오셨다시피 지금 이제 기후위기에 대처하자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최근에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와 달리 기후위기가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최근에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위기라는 개념, 심지어는 이제 일부에서는 기후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쓸 만큼 이 상황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긴박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게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 이제 10수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가라든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포용적 성장해야 된다. 불평등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 패키지, 정책 묶음으로 미국이나 서구의 정책 담당자들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거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얘기가 되다가 코로나19가 이제 터진 거죠.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이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실업자 늘어나고 이러는데 뭔가 경기 회복 프로그램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왕에 경기 회복 프로그램 쓸 거면 예전처럼 토건하고 이런 이제 회색 뉴딜 말고 그린 뉴딜로 가자 이제 이래서 갑자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 묶음들 그리고 거기에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정책 묶음들이 하나로 엮인 게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가님도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예전에 미국 그 뉴딜에 대한 역사도 알고 계시고 그때하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차피 미국발이고 유럽발인데 그렇습니다. 뉴딜이라는 말은 경제학 용어로 굳어졌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계약, 새로운 어떤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 이걸 하는 대표적인 이제 어떤 정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뉴딜이 나왔던 거는 이제 경제 대공황 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뉴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진보 진영이든 민주 진영이든 자유 진영이든 어느 사실 선뜻 이렇게 선호하거나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경기가 하강 국면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뉴딜이라는 용어를 이제 차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초점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린 뉴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뭐 조만간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정책 어떤 내용들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는 이제 그래서 뉴딜이라는 걸 좀 뉴딜이라는 걸 좀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저항이 있었고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뉴딜이 미국에 성공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대국민 홍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역대 어떤 대통령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할 텐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미디어였던 라디오를 이용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일선에 있는 국민들은 사실 그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펼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그런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할까요? 이러면서 성공 기조를 가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면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요 근래에 나온 인국공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저항들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내용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작 2,000명도 안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걸 가지고 국민적 저항이 생겼다? 언론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회적 소통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중요한 것이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와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까 뉴딜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뉴딜 정책의 내용을 알려왔듯이 어떤 정책을 펼 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 하나의 이슈로 이제 점점 확장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제가 생각해 그런 분쟁이 있을 때 국가가 해야 될 건 약간 중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나서서 이제 민과 사를 이렇게 중재시켜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 같은 경우는 되게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민 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실제로 하지 않거나 만들고 이렇게 노력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 측에서 이렇게 중재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정책도 좀 만드는 좀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에너지 문제나 보통 보면 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그 회사들이랑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다 넘어간 상태고 이러니 계속 그러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약간 개발과 관련돼서는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왔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국가가 더 나서서 약간 중재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덴마크가 풍력의 나라로 이제 알려졌고 뭐 세계 최대 풍력 업체도 있고 한데 거기가 80년대 그걸 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제도로 세팅을 해서 풍력 터빈을 어느 동네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주민들하고 얘기하게 하고 공론 합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지분은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거기가 그것도 일종의 생산 시설이니까 전기 생산 시설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 팔아서 나오는 이제 수익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갖도록 제도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밟으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조금 이제 주민들이면 내 건데 뭐 우리 건데 뭐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90년대 독일에서 풍력하고 이제 태양광 지역에서 이렇게 도입하고 그럴 때도 그런 이제 역할과 비슷한 사례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게 이제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그 동네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낯설지 않고 이제 이래서 그게 잘 조절되는데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늦었지만 우리가 좀 늦었지만 그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산업적인 문제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화석 에너지에 의존했던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자라는 거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유럽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민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생산, 유통, 판매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싼 가격에 공급을 해주고 가정용은 제대로 값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 여름철을 되면 또 이제 절전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예비 전력 위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 전기 산업 관련된 그 산업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전의 독점 체제가 좋은 의미에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큰 틀에서 몇 가지 분야는 좀 얘기하고 다음에 다시 몇 가지 분야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진유 작가님께서 이제 에너지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를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가능한 최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자. 정부 목표가 2030년 20%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100%까지 가야 된다. 80, 90%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경기도는 30% 목표죠. 2030. 네. 그렇죠. 4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기는 하죠. 그러려면 이제 시민들의 수용성, 그 민원의 어떤 민원을 저항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익 공유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가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침 그 기후대책 그 시민단체에서 5만인 서명운동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도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힘들어서 1,300만이 사는 경기도에서 5만 명 서명 받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의 어떤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직접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런 지자체에 뭔가 정의로운 건의를 하는데 좀 도민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역에서 물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운동들이 점점점 퍼져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또 노동자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예,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태랑 활동가도 네, 저도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청원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와대 청원처럼 이제 5만 이상 되면 이제 도가 응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나가서 캠페인을 할 수 없는 대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폭력을 좀 투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경기도의 선언 그리고 기후 조례 그다음에 그 제 예산 설정에서 이제 그 석탄화력 쪽을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민이랑 이제 다 그 범도민 기구를 추진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4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만들었고 이제 아마 경기도라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빨랐고요, 사실. 경기도는 좀 그런 시간차가 다들 있기 때문에 진제 경기도 만들고 지역에서 이제 하나씩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조직들,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요것들 다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제 그 경기도에 저희도 이제 정책 이렇게 제안도 하고 도지사도 이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시고 이제 청원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병호 선생님도 마무리 발언. 예, 마무리 발언으로 좋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 왔으니까 경기도 얘기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이 하위 메뉴로 되어 있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른 점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10년 전 버전의 이 녹색성장, 그러니까 이 친환경 뭐 사업 아이템들 몇 개를 잡아가지고 기존 뉴딜에다가 붙이는 수준은 지금 우리가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지켜본 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제대로 그린 뉴딜을 만들 수 있는 거냐? 저는 사실 올해 이제 그 상반기에 이 재난지원금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을 되게 흥미있게 지켜봤거든요.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주요 지자체가 주자 이렇게, 사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뭐 경기도만 전염되고 뭐 전주만 전염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했어야 마땅한 건데, 국가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광역에서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기초 지자체인 하나인 전주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냥 주겠다 이러고 먼저 줘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그러면 70% 줄까 뭐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때까지 사실은 여의도는 더 안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오면서 다 주자 이제 이렇게 여의도가 움직였던 거고,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게 이제 떠밀려서 결국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중앙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그린 뉴딜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기는 할 터인데 그런 기대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처럼 이제 광역과 기초의 지자체에서 먼저 좀 제대로 된 그린 뉴딜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해보자고 중앙정부에 얘기도 하고, 또 이 그린 뉴딜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에서 좀 독자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제도가 바뀌고 그래야 될 게 꽤 있지만 이제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가 특히 그린 뉴딜은 해보기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실험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은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기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못지않은 이렇게 도심성이 되게 높은 자치구도 있고, 도농복합지도 있고, 아예 농촌에 가까운 지자체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거지만 경기도 광명시는 독자적으로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패키지 전체를 발표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오셨고, 화성시에서는 이제 교통 쪽 청소년 교통 무료 가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작지만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아예 재생에너지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초, 경기도 안의 기초는 아예 기업들이 아리백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는 완전히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이제 이럴 수도 있기도 하고, 어디는 뭐 좀 다른 주거나 이런 거를 에너지 효율화를 이제 선도적으로 시범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제일 납득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작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외국 사례 말고 한국 사례 제대로 된 샘플을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확실한 이게 홍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데서 가능성 확인해서 설득이 제일 그거를 하기가 제 판단에는 제일 좋은 지자체가 경기도다.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경기도 광역시에서 그린 뉴딜 한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경기도 슬로건이 세계 속의 경기도입니다. 네,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경기도 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광역, 기초 뭐 이런 데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린 뉴딜 관련해서 선도적인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말씀을 초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다루겠어요? 오늘은 대략적인 큰 줄기를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이게 뭐 딱 정답처럼
이게 그린 뉴딜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전제라든가 규모라든가 속도라든가 뭐 범위라든가 밀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뉴딜에 버금가는 거기에 그린을 깊이 입힌 그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모양새나 틀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 그리고 핵심 방법론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전반적인 시민들의 수용성을 위해서는 그린 뉴딜로 가더라도 내 삶이라든가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확신을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했지만은 지자체하고 작은 단위의 동 그리고 구 그리고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 광역시도와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린 뉴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정부 제도와 정책이 그 지자체 행위를 지고 틀어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자율권을 주는 어떤 개선점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다뤄가지고 정부 그린 뉴딜 정책도 다음 주 13일날 발표를 하고 서울시는 어제 보도자를 냈고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에 준하는 정책들을 발표한 단위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다루면서 경기도의 그린 뉴딜하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나오시든 네, 대표 선수를 보내시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책임 작가님도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그러면 인문학 운동을 뭐 쭉 해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것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기후위기라든가 그린 뉴딜을 좀 얹어서 함께 얘기를 마당을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방금 약속한 대로 다음번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이 그린 뉴딜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핵심적인 방법론을 만들어 갈 건지 필요하면은 의회와 그리고 행정과 그리고 주민들과 얘기 마당을 만들어야겠는데요. 이 기후위기 생존TV에서 먼저 그런 시작점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